어린 시절 한 아이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눈을 떴다. 회색빛 건물의 좁은 방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낡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잊혀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다. 왜 자신은 이곳에 있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는지에 대한 답은 누구도 주지 않았다. 고아원의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바빴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개개인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애정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조용한 아이였다. 떼를 쓰거나 울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갔다. 다른 아이들이 입양 가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다. 새 부모를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 어린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보며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은 실제로 찾아왔다. 8살이 되던 해 미국에서 온 한 부부가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서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낯선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미국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새 부모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그는 몸을 굳힌 채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 영어로 쓰인 간판들이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될 것임을 실감하게 했다. 새 집은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느낌의 2층 집이었고 그만을 위한 방도 마련되어 있었다. 입양 부모는 그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선생님의 말도 친구들의 농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멀리서 그들을 바라만 봤다. 그럼에도 입양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함께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천천히 발음을 가르쳐 주었다. 주말이면 함께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영어를 익혀갔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시작했다. 1년쯤 지나자 친구도 생겼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입양 부모는 부유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화려한 휴가를 가거나 비싼 선물을 받는 일은 없었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를 친자식처럼 대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성적표를 받아오면 함께 기뻐하거나 격려해 주었다.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그는 점점 평범한 미국 청소년이 되어갔다. 한국어는 거의 잊혀졌고 한국에서의 기억도 희미해졌다.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동양인 얼굴을 의식할 때면 뿌리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가족은 입양 부모였고 고향은 미국이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졸업 후 한 중견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시작됐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그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졌다. 큰 야망도 극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우연히 복권을 한 장 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계산대 옆에 놓인 복권 판매대를 보다가 문득 생각 없이 손이 뻗어진 것뿐이었다.
$5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고 지갑 속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다. 며칠 후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천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채널을 돌렸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대로 지켜봤다. 하나씩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무심코 자신의 복권을 꺼내 확인했다. 첫 번째 번호가 일치했다. 우연이겠거니 했다. 두 번째도 맞았다.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마저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봤다. 틀림없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다. 당첨 금액은 7억 달러였다. 단일 당첨자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8,4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다시 검색해보며 사실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흥분과 불안, 믿기지 않는 현실감이 뒤섞여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복권 관리 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당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상금 수령 절차와 세금 문제,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복권 당첨 사실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가 사는 주도 마찬가지였다. 거액의 당첨금과 함께 그의 배경 스토리도 함께 알려졌다. 한국 고아원 출신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서사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뉴스가 보도되자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거리를 걷다가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군거렸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 자선단체 관계자들,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온갖 이유로 연락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치 못한 연락은 한국에서 왔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았을 때 서툰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통역을 거쳐 전달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그를 낳아준 친부모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다. 거액의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태어난 날짜,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 그가 입고 있던 옷의 특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다. 고아원 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기록과 대부분 일치했다. 첫 통화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친부모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오랫동안 그를 찾아왔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 후로 계속 미안하고 그리웠다고 말했다. 건강은 괜찮은지, 잘 살고 있는지, 입양 가정에서 행복했는지 물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0년 넘게 궁금했던 친부모의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어린 시절 품었던 의문들,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친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수십 년간 연락이 없다가 복권 당첨 소식이 뉴스에 나온 직후에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럼에도 그는 대화를 이어갔다. 친부모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났다. 대화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했다. 초반에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현재의 상황으로 옮겨갔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빚이 있다는 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도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직접적인 요구가 시작되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이제 만났으니 조금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피를 나눈 부모라는 사실이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가진 거대한 재산 중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느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의무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들과 상담했지만 각자의 의견이 달랐다. 어떤 이는 혈육인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용당하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입양 부모를 찾아갔다. 이제 나이가 든 두 사람은 여전히 그들이 살던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기뻐해 주었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부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들과 대화하며 그는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플 때 간호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입양 부모에게 당첨금 중 상당한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들이 평생이라며 힘들게 살았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입양 부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받아들였다. 반면 한국의 친부모에게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연락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어떻게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했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자신은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3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이란 DNA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신에게 진정한 가족은 입양 부모라고 확고하게 전했다. 마지막 통화는 감정적으로 격렬했다. 친부모는 울며 매달렸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이후 다른 경로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뿌리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7억 달러라는 거금은 확실히 그의 인생을 바꿨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재단을 설립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입양 가정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고 입양 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입양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돕고 싶었다. 입양 부모는 그가 나눠준 돈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건강도 챙기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돈이 생기기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대했다. 한국의 친부모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가끔 뉴스를 통해 그들이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팔려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미 자신과 무관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재단 운영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고 관심 있던 분야에 투자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은 단순히 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겨울 저녁, 입양 부모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입양 어머니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주었고 입양 아버지는 벽난로에 장작을 더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들,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7억 달러의 당첨금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정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은 어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가족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